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가 주관해서 대선 후보를 초청해서 비전톡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성공회대학교 최진봉 교수입니다. 더민초는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들을 한 분씩 초청을 해서 그분들의 정치 철학, 비전, 공약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묻고 또 답변 듣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유권자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비전톡 콘서트를 준비하고 진행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용진, 정세균, 이낙연, 김두관, 이재명 후보 5분의 후보와 차례차례 저희가 비전톡 콘서트를 진행을 했고요.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추미애 후보를 모셨습니다. 오늘 비전톡 콘서트는 더불어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인 델리민주에서 방송을 하고 있고요. 또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개인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섯 번째죠. 여섯 번째 후보 모신 추미애 후보님을 먼저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추미애 후보님은 제가 소개를 따로 안 드려도 여러분이 다 아실 걸로 압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가장 앞장섰던 분이고 추다르크라고 불릴 만큼 민주당의 대표 그리고 민주당에서 아주 주도적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늘 외치면서 지금도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추미애 후보님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후보님. 안녕하세요. 추미애입니다. 후보님 먼저 우리 당원, 지지자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람이 높은 세상, 산업세, 사람을 높이는 나라. 저 추미애가 정의, 공정, 법치, 추미애의 전공법으로 확실하게 만들어내겠습니다. 기호 6번 추미애입니다. 참고로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추미애 TV에서 라이브로 보실 수 있고요. 또 새날 그리고 이송원 TV 등에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1부에서는요, 후보의 인생 그리고 철학 이런 부분들을 함께 또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캠프 측에 사진 3장을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그 사진들을 보면서 추미애 후보가 갖고 계시는 인생의 역정들 그리고 철학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죠. 네, 후보님 이 사진 어떤 사진입니까? 네, 장소는 대구 선문시장이고요. 예. 저 오뎅 앞에 놓고 예. 네, 겨울이죠. 예. 그때 IMF 외환 위기가 불어닥쳤을 때 준비된 대통령 후보를 대구에서 제가 고향 대구에서 직접 안내하고 소개해드리면서 저때 굉장히 대통령 후보님이 흐뭇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한테 뭘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랬습니까? 뭘까요? 모르겠는데요. 뭘 받으셨어요? 서문시장 그러면 뭐가 유명할까요? 제가 안 가봐서 서문시장. 호복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렇습니까? 전국 그러니까? 도매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비단으로 된 한복을 맞춰주셨습니다. 지금도 갖고 계세요, 부모님? 네, 갖고 있죠.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의 영입 인재라고 불리잖아요. 네, 우리 추미애 후보님이 영입 인재라고 할 수 있는데 네. 판사 출신으로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런데도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영입할 때 또 네. 그걸 받아들이신 이유가 좀 궁금해요, 후보님. 제가 받아들인 이유, 예. 그건 제가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아마도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궁금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먼저 어떤 분인지 물론 언론을 통해서 알지만 선을 좀 보고 싶다. 맞선 제의를 했더니 예. 그걸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추미애 후보님이 맞선 네. 제의를 먼저 하신 거잖아요. 네, 한번 네. 내가 살펴보겠다. 네. 그러셨군요. 그랬더니 올라오라 이래서 제가 예, 깜짝 예. 놀라서 이걸 거물 정치인을 만나면 이른바 이 고도의 중립성이 요구되는 그렇죠. 판사 예. 직업에서 예. 그냥 만날 수는 없겠구나. 그래서 깔끔하게 사표를 내고 만나야 되겠구나. 아. 일요일 날 올라오라니까 예. 금요일 날 제의를 받고 예. 토요일 날 부랴부랴 사표를 써가지고 법원장님한테 예. 갖다 드렸어요. 법원장님 깜짝 놀라시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이거 서랍에 넣어둘 테니까 예. 만나보고 와서 그때 결정해라. 그때 그러셨군요. 결정하면 내가 비밀로 할게. 그래서 음. 법원장님은 아닙니다. 예. 제가 좋아하는 예. 이 사법 독립, 중립 이걸 제가 훼손할 수는 없으니 제가 깔끔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예. 내려와서 예. 조금 있다가 예. 지역 언론사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 정당에서 예. 알려버린 거예요. 이미 영입하셨다 이렇게. 네. 그래서 제가
아, 사표 내기를 정말 잘했다. 그렇죠. 깔끔한 처신 정말 잘했다. 그때 나이가 어렸지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 결기가 계셔. 네. 근데 그러면 네. 정치 입문하면 꼭 하고 싶었던 일이 있으세요, 후보님? 우선은 예. 그때는 정권 교체되지 않으면 사법 발전 안 이루어지니까 예. 법원 내부에서 정말 사법이 이 권력의 도구로 전락하는 걸 보고 가슴을 칠 때가 많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정치 발전을 이루어야지만 사법 정의를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그걸 이루어낼 분이 네. DJ 대통령, 그 DJ의 당시. 철학을 제가 평소 존경했으니까 예. 아, 이분을 도와야 되는데 이분이 그때 정치를 안 하겠다 하고 가셔서 다시 예. 정치권으로 들어오시니까 이 밀어내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분을 도와드리기 위해서는 그 바람을 좀 일으켜드려야 되겠다. 제가 선을 맞선 자리에서 예. 저 지역구 나가고 싶습니다 했더니 그러셨어요? 어머, 이분이 빵 터지시는 거예요. 보통은 비례로 하든지 이렇게 할 텐데. 예. 아마 예. 이제 저의 맞선 제의를 받아들이고 그때 비례로 한번 영입해보자 그러니까요. 이런 정도로 준비를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기습 제안을 역제의를 당하신 거죠. 그랬더니 예. 그때 함께 했던 분이 정대철 부총재이셨는데 그러셨군요. 예. 자네가 예. 지역구 한번 알아보세요. 아. 그 자리에서 뭐 너무 빵 터지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예. 바람을 일으켜보고 싶습니다. 그건 당선을 제가 전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보수적인 법관 직업에서 이렇게 진보적인 분을 지지한다 그러면 그렇죠. 이분의 그 합리성 이런 게 알려질 것 같더라고요. 그런 그 성부적 역할을 해보고 싶었어요. 네. 혹시 그 판사 하시다가 그만두시고 이제 정치에 들어오셨는데 네. 후회해 본 적은 없으세요? 한 번도? 왜 인간이니까 왜 후회가 안 되겠어요. 그러나 예. 그 지나놓고 보니까 후회는 순간의 감정이고요. 예. 최초의 정권 교체를 하는데 내가 누구 못지않은 역할을 했다. 나 아니었으면 그거 없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제가 예. 전두환 정치자금법을 없애버렸다니까요. 그러셨어요? 네. 예. 그러니까 재벌과 정경유착이 됐던, 그러니까 재벌은 법적으로 지정기탁금을 내게 돼 있는데 예. 익명으로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익명이지만 다 얼마씩 낸다고 그렇죠. 하고 선관위를 통해서 재벌이 정치자금을 주는데 다 그 여당 후보한테만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야당은 아무런 돈도 없이 해볼 재간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그것을 고발을 해서 그 당시 이해창 후보의 예. 양보를 받아냈죠. 그러셨군요. 그래서 오늘의 이 정치자금법 기초를 그때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든 거. 그거 없었으면 예. 정권 교체 안 됐죠. 그렇죠. 제가 잔다르카가 돼서 예. 바람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정치에 있어서 윤활유와 같은 정치 자금을 야당 후보한테도 갈 수 있게 해줘가지고 정권 교체가 됐으니까 그러시군요. 예. 저는 정말 보람된 일을 한 그러니까요. 거죠. 그러면 지금의 네. 민주당 의원들이 박수 쳐드려야 되잖아요. 소리 없는 박수 좀 쳐보십시오. 언제 추다르크라는 별명이 생겼어요, 의원님? 그때 이제 그 대구에서 예. 지역 감정을 예. 지역 감정에 휩싸인 우리 대구를 구하겠다. 예. 그래서 지역 감정으로부터 고향 대구를 지키는 잔다르크 이렇게 길잖아요. 예, 그렇죠. 서울에 있는 어떤 기자가 동행 취재를 와서 네. 그 긴 글 보고 한참 취재를 하다가 추다르크 이렇게 해서 기사를 써줘서 그때부터 그렇게 됐군요. 네. 아무튼 저도 그 인상에 추다르크란 말이 오랫동안 남아 있어서 추미애 후보님 뵈면 늘 그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늘 저는 개인적으로 뵈면 늘 부드러우신 분이셔서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는 건데 누님처럼 이렇게 부드러우셔서 그런 느낌은 별로 안 받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미지가 생겼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사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죠. 예, 이 사진 어떤 사진입니까, 후보님? 저건 노무현 후보와 예. 막판 그 유세 일대인데요. 예. 저게 아마 그 신촌 정도 같아요. 제 기억에.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저게 아마 그 파국 직전. 예. 그러니까 정몽준 정몽준, 후보가 그렇죠. 깰 그 전전 유세쯤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 마지막 그 유세에서 종로 유세에서는 제 옆에 제가 잘못 가면 제 멱살을 잡고 흔들 대찬 여자
추미애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정몽준 후보 쪽에서 예. 다음 대통령 정몽준을 자꾸 연호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내일 선거면 노무현 이걸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열창을 해줘야 네. 되는데 자꾸 정몽준 다음 대통령 정몽준 이러니까 헷갈리잖아. 정신 네. 사나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후보께서 좀 조용히들 하세요. 내 옆에 네. 추미애도 있습니다. 네. 네. 할 때 그 무렵이죠. 아, 그렇군요. 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노무현 대통령님 얘기하면 네. 이제 어쩔 수 없이 빼놓지 않고 해야 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 뭐 삼보일배라고 얘기할 수 있고 풍찬노숙 이렇게도 네, 표현할 네,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네. 그때 심정은 좀 어떠셨어요, 어머니? 대단히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고행, 고통, 예, 예. 뭐 지금 상기해도 저한테 상처이고요, 지지자들한테도 상처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3월 일배하기 직전 상황은 이제 탄핵을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를 당내에서 끝까지 냈던 거죠. 네. 그러니까 탄핵 주도가 아니고 탄핵 반대를 했었는데 제가 경고했던 것처럼 막상 탄핵을 하고 나니 역풍이 너무 거세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과를 하라고 했는데 안 하는 거죠. 예, 그래도 저도 이제 다 던지고 예. 이제 아파서 누워 있는데 네, 예. 선거는 치러야 되고 당이 이대로 문을 닫을 수 없으니 선거대책본부장을 네. 맡아달라. 저도 정말 힘들어서 맡고 싶지 않았으나 네. 그러나 뭔가 이렇게 끝을 맺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기력을 회복하고 네.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서 그 사과를 안 하려고 했던 당을 예.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또 사과를 주도하는 것이 바로 그런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사죄의 삼보일배였던 거죠. 사실 이제 네. 인사청문회 때 후보님의 그 다리 스카프로 다리를 묶으신 부분이 사진으로 조명이 됐고 네. 일부에서 그게 이제 그 삼보일배 후유증이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건 맞습니까, 후보님? 그런 면이 예. 없지 않아 있고요. 예. 또 그날은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제가 청문회가 그 개혁 저항 세력들이 전임 장관, 조국 장관을 그렇죠. 밀어낸 거죠. 예. 그래서 제가 후임 장관으로 청문회를 하는 날부터도 일대 격전이 예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아무거나 트집 잡아서 그냥 거의 자정까지 시비를 거는 청문회일 것 같아서 제가 어지간히 저를 자극을 주더라도 좀 조용히 얘기하고 국민을 보고 얘기하고 개혁의 취지를 설명하고 좀 제가 흔들리지 않겠다 하는 그런 다짐이 있는 그러셨군요. 그런 적이었죠. 예. 그런 부분은 사실 몰라서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네. 그 당시에 그런 마음으로 청문회에 임하셨다는 걸 또 들으니 좀 가슴이 멍해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진 보여주시죠. 네, 이 사진도 유명한 사진인데요. 이 사진 어떤 사진입니까, 후보님? 국회 앞 계단에서 예. 우리가 탄핵이라는 그 촛불을 다 함께 들었죠. 3당이 다 모여가지고 광장에서는 이미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고요. 그러나 대통령은 물러날 뜻이 없이 네, 그냥 거국 중립 내각을 하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국회에서 정치 야심가들은 각자 이제 정치 계산을 해보면서 자기한테 각자 유리한 게 무엇인가 그건 거국 중립 내각을 받아들여서 국무총리가 되면서 내치에 대한 정권을 대통령한테 이양받고 대통령은 군 통수권과 외치를 하면 되겠다 이런 타협안에 몰두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물리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광장의 요구와의 사이에 너무 큰 간극이 있고 국민도 불행해지고 정치권도 불행해진다. 대통령은 반드시 물러나야 된다. 만약에 안 물러난다 그러면 법적 절차로 탄핵으로 종결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서 탄핵으로 가기 위한 절차를 밟고 3당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국회 앞 계단에서 저렇게 함께 이제 결의 대회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촛불혁명, 문재인 정부의 출범까지
그 당시에 당대표를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계셨고 네. 가장 주도적으로 활동을 하셨단 말이죠. 네, 네. 그 당시에 에피소드 있으면 한 가지만 소개해 주시죠. 한 두 가지가 있을 예, 것 예, 같은데, 예, 예, 예. 하나는 뭐 이미 김무성 의원께서 증명을 했다시피, 예. 계엄령을 가지고, 맞습니다. 국민을 제압하려고, 여러 차례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었는데, 거의 첫 번째 11월 중순쯤에 그 얘기가 들려서 제가 경고를 했었죠. 촛불 광장에 시민이 한 100만 정도 이렇게 집결을 하는 걸 보고 이제 이 계엄군을 예. 배치할 그런 그 낌새가 보여서 예, 예. 국민의 안전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유일한 스피커가 야당 대표한테 쥐어져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좀 긴장도 되고 힘들었지만 그 순간을 극복하고 이제 계엄령 준비하지 말라. 당신도 국민도 불행해진다. 이렇게 경고를 했었던 거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비박계 의원들이 예. 탄핵에 굉장히 주저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 4월 말에 자진 물러날 테니 6월에 조기 대선을 하면 어떠냐 하는 타협안을 제기하니까 예, 예. 탄핵을 하지 말자 이렇게 물러서는 그 흐름이 포착이 돼서 제가 비박계 의원들의 대표였던 김무성 대표를 예. 따로 이제 회동을 해서 예.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그 법적 근거가 행상 책임을 묻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예. 행상 책임은 좀 어려운 법률 용어인데 예. 헌법을 수호하려는 태도나 의지가 예. 안 보일 때, 네, 그것을 포괄적으로 행상 책임이라고 하거든요. 예. 지금까지도 헌법상의 그 책임을 안 졌는데 앞으로도 또 지킬 의사가 없어 보인다. 예. 그래서 이 행상 책임으로는 뭐 그렇게 형사 재판처럼 뭐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거나 하진 않고 예. 여러 가지 굵직한 일들에서 짚어내면은 그런 태도 책임을 유추할 수 있다. 그래서 겁내지 말고 이 탄핵에 동참을 해달라라고 이제 설득을 해서 예. 그 후에 행상 책임이 널리 알려져서 사실은 헌법재판소도 뭐 구성원이 결혼이 되고 예. 또 어떻게 연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막 그 잘못된 시그널이 막 가다가 행상 책임이 좀 논리적으로 전파가 되면서 예. 헌법재판소 분위기도 좀 잡혀갔고요. 여론 분위기도 좀 잡히고 예. 또 비박계 의원도 또 이거 미뤘다가는 국민 촛불이 더 세지겠구나 라는 그런 그 위기감을 네. 느껴서 이 탄핵 대열에 동참을 했고 그게 하나의 변곡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대표님이 당시 대표를 하시면서 탄핵 네. 주도를 했고 그것이 결국 현실화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하나 이제 추미애 당대표 하면 역임하시는 동안 거의 모든 선거에 승리를 하셨어요. 네. 뭐 대선도 승리를 하셨고요. 지방선거 그리고 미니급 총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총선은 아니지만 미니 총선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선거들도 네, 네. 대부분 다 재보궐선거에 승리를 네. 하셨는데 네. 비결이 있습니까? 비결은 따로 없고요. 예. 그냥 신뢰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재보궐선거 무렵에도 사실은 뭐 당 분위기가 좋으니까 예. 대선 때부터 뭐 캠프를 기웃거린 영입 인재들이 넘쳤죠. 예, 예. 그분들이 재보궐선거 시에도 지역구를 나가고 싶어서 막 여러 계파의 의원들을 예. 가지고 좀 흔들고 그랬는데 제가 우리가 원팀이 가능했던 건 당에 헌신하면 당이 그것을 평가하고 보답을 해줄게. 당신들에게도 기회가 있다. 예, 예, 예. 이렇게 누누이 강조를 했었고 그래서 지역위원장들이 특히 험지에서 더 열심히 해줬거든요. 예. 그래서 뭐 해운대나 또는 뭐 저는 단양 제천 예. 뭐 또 천안 이런 데 후보들이 지역위원장들이 우리 사회 민주화를 위해서 정말 몸바친 훌륭한 분들인데 예, 예. 이 영입 인재들이 뭐 화려한 경력들을 가지고서 들어와서 이제 예, 지역 예. 어차피 여당이니까 그렇죠. 쉽게 예.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밀고 들어올 때 제가 네. 그 원칙을 지키고 이분들한테 기회를 주고 그래서 그런 당은 한번 그 원칙을 지켰으면 어려울 때일수록 예. 또 그걸 지켜내고 또 그것으로 함께 동지임을 확인을 해주고 또 더 예. 열심히 하게 하고 예. 또 좋은 때면 기회가 좋으니까 또 그걸로 보상을 해주고 이런 그 당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것이 이 예. 당의 리더십으로서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정말 지금 세 장의 사진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추미애 후보님의 여러 가지 얘기들 또 정치인으로서의 모습들 이걸 좀 살펴봤는데 연결해서 이제 후보님 하면 국회의원 뭐 네, 여러 번 네, 하셨고요. 네, 그리고 네. 법무부 장관 출신이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장 대표하는 여성 정치인 중에 한 분이에요. 선구자의 역할을 했다. 여성 정치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정치인 추미애로서 국민들에게 가장 알리고 싶은 성과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요즘 그 젠더 갈등이 심하잖아요. 예, 그렇죠. 네. 제가 이렇게 동네 지나가면 예. 제가 운동 나왔으니까 우리 동네 주민들이 예. 그냥 편하게 운동하게 놔둬야지 하고 지나가세요. 그러시군요. 어떤 날 예. 따님을 데리고 어떤 분이 저를 불러 세웠어요. 예. 내일 모레 우리 딸이 이 변호사 시험 치르는데 그냥 지나가고 싶은데요. 꼭 손 한번 잡아주세요. 길을 넣어주세요. 예. 어릴 때부터 그 의원님을 닮고 싶어서 얘가 그렇게 변호사가 되겠다고 하고 열심히 네. 달려온 아이입니다. 예. 제가 너무 반가운 거예요. 사실은 누군가의 롤 모델이 된다는 그 그렇죠. 자체가 예. 굉장히 인생의 기쁨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아줬어요. 안아주셨군요. 네. 그래서 딸들에게 희망, 음. 도전해 볼 수 있는 용기, 예. 이런 선구적 역할을 했다는 게 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네. 저희가 이런 역할을 했다는 게 굉장히 보람이고요. 첫 번째. 예. 두 번째는 사실은 저한테 무슨 비결이 있냐 늘 묻는 분에게 예. 뭐 선거구에서는 또 저의 원칙, 음. 또 정치를 대하는 자세, 뭐 또 제가 판사 시절 다 생각해 보면 저의 원칙이 그렇게 변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전공법으로 예. 대처해 왔다. 그러니까 그 위기가 닥쳐도 예. 그런 전공법을 항상 상기하니까 그 위기가 그다지 두렵지 않고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 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이제 굵직굵직한 일들을 제가 약간 구원투수 비슷하게 뭔가 안 좋은 일 위기가 닥치면 예. 저한테 달려와요. 그러면 제가 겁내지 않고 또 이렇게 전공법으로 해내고 뭐 그런 것들이 네. 정치하면서 하나의 보람이라고 할까요? 제가 볼 때 네. 그 변호사 시험을 앞뒀다는 그 지역 주민 같은 경우에 너무 힘이 됐을 것 같아요. 안아주시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길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 이제 이 질문은 또 이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언론이 자꾸 네.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법무부 장관을 하셨고 이제 추윤 갈등이라고 해서 자꾸 네네. 이제 이걸 대서특필하고 이러면서 마치 무슨 갈등이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대선 후보까지 끌어올렸다 이런 이미지가 이제 많고 심지어는 민주당 내에나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또 후보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윤석열 후보자가 이미 대선 후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치할 거냐라는 그 국회에서의 추궁에 예. 답변을 했는데 그걸 무시를 했어요. 네, 굳이 부인하는 답변을 하지 않았던 알았죠.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 정치를 하게 됐는데 법원에서는 예. 뭐 사회봉사 하겠다는 게 뭐 자원봉사도 있고 꼭 정치라고 안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윤석열을 추궁을 더 했는데 네. 굳이 부인하지 않은 그 시인하는 태도를 주목한 것이 아니고 윤석열을 엄호해 주면서 꼭 정치 안 한다고 정치 한다는 말을 안 했으니라고 하면서 이제 비켜간 거죠. 판단 자체를.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언론도 추윤 갈등이라고 막 싸잡아서 했는데 실제 제가 수사 지휘했던 것들은 갈등이 있어서 했던 게 아니고요. 지휘 감독권자로서 상관으로서 어떤 직권, 측근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뭐 이런 그 비위를 제대로 수사팀이 독립해서 수사하도록 두지 않고
검찰총장이 감찰을 방해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정말 목불인견이었어요. 그래서 지감독권자로서 그걸 그냥 둔다 그러면 네. 저의 직무유기죠. 그렇죠. 권한 남용이고. 그래서 저는 제 할 도리를 한 것을 이제는 추미애가 옳았다 이렇게 이제 조금 이해를 하시게 된 것 같아요. 특히 얼마 전에 요양병원 부정수급 사건을 네. 저지른 장모가 그렇죠. 바로 법정 구속이 예,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보고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그대로 총장으로 계속 있었더라면 저것도 덮였을 것이고 장관의 수사 지휘가 없었더라면 그것도 그냥 흘러갔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시는 계기가 된 것 같고요. 윤우진 용산 세무서장 뇌물 사건에 네. 총장이 관련됐다는 것도 제가 수사 지휘하고 그 한 달 뒤에 이 뇌물을 주게 됐던 피해자가 예. 그 회유하는 그 수표를 들고 와가지고 진정을 다시 하면서 수사 활기를 좀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보면서 예. 이제 역시 그 추 장관의 이 수사 지휘가 옳았던 것이고 추윤 갈등이라고 몰아세웠던 거는 이 보수 언론의 프레임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미애 후보 하면 이제 최근에 들어서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정책도 얘기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토지 정의, 평화 정의, 기후 정의를 말씀을 하셨고요. 지대 개혁, 그다음에 신세대 평화, 에코 정치 이런 정책 대안들을 내놓으셨는데 이게 어떤 정책적 대안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산업화 민주화를 이루었지만 다음 세대에 굉장히 나쁜 거 세 가지를 물려주게 생겼어요. 예. 산업화를 하면서 잘 살게는 됐는데 너무 불평등 양극화가 심한 대한민국이 됐어요. OECD 예, 최악의 그렇죠. 국가. 예. 이게 너무 구조적이어서 개인이 극복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신냉전을 우리가 요구받는다 그러는데 우리는 분단이라는 군행전 예. 이걸 물려주고 있는 거죠. 평화체제 구축을 못 해내는 겁니다. 그다음에 산업화를 이루면서 수많은 온실가스를 수십 년 전부터 방출을 했는데 아직도 우리는 탈탄소에 대한 실천을 기피하고 있어요. 이게 규제다 이렇게 막무가내 뻗대고 있고 야당 정치가 그렇게 선동을 하고 있죠. 기업은 규제라고 언론을 동원해서 정부의 탈탄소 정책을 막 비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다음 세대에 그대로 어떤 그 부담으로 물려주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제가 불평등 양극화에는 이 근본 원인인 토지 불평등, 토지 독점에서 오는 거니까 지대 개혁을 주장했고요. 분단 구조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신세대 평화론을 말씀을 드렸고 또 기후 위기에 대해서는 기후 정의를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러셨군요. 또 하나 경선 도중에 이런 말씀도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하자. 라고 얘기를 하셨고 수사 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제안하셨습니다. 또 많은 후보들이 이 추미애 후보의 그런 제안에서 화답도 했고요. 검찰 개혁하면 추미애 후보 당연히 떠오를 수밖에 없고 사법 개혁하면 추미애 후보 이렇게까지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런 성과 어디까지 성과가 이루어졌고 이 마지막 법안이 왜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시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수처가 출범을 했고요.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고 또 국가수사본부가 설치가 됐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동안 오랫동안 논란만 있었지 해내지 못한 거였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은 대단한 성과입니다. 거의 구분응선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6대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검사가 수사 기소권을 함께 갖고 있고요. 또 여전히 박정희 시대에 부여됐던 영장 청구권까지 갖고 있고 또 수사를 한다는 이유로 수사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래서 이제 사실은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 분권의 원리가 어떤 조직에서든 작동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6대 범죄 같은 경우에도 이 분권의 원리가 작동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완전히 사법 선진화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근데 마치 이것을 검사한테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려고 한다. 그렇게 이미지를 만들고 이렇게 막 선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70년 전에
형사소송법을 만들 때 그때 당시는 경찰 제도가 국가 경찰이었어요. 예. 공안 수요가 있기 때문에 막 6.25 전쟁을 치르고 난 후에 사회가 소란스러우니 경찰을 국가 경찰로 단일화해 놓았는데 네. 여기에다가 수사까지 맡기면 경찰 권력이 너무 세지겠다 해서 임시로 예. 자치경찰이 될 때까지는 이 검사가 예. 수사도 함께 하라라고 임시로 해놓은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근데 그게 이제 70년이 지난 사이에 너무 비대해졌어요. 뭐 검사 숫자도 엄청 늘어나고 또 다른 나라에 볼 수 없게끔 한 5, 6천 명 정도의 네. 검찰청 소속의 수사관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상태는 수사하면서 인권 침해가 너무 심각하니 분권 원리가 작동되도록 검사는 원래 자리로 돌아가세요. 예. 검사한테 뭘 뺏는 게 아니에요. 원래 네. 없었던 거를 네, 이제 그러니까 예. 기소관이니까 법률 전문가니까 그 일만 하세요. 수사는 수사청을 설립해가지고 이 수사 전문가한테 돌려주세요. 라는 그런 거니까 예. 그게 완결이 돼야지만 완전히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결국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후보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임시로 보유됐던 기소권이 계속 이게 묵시적으로 지속돼 왔고 그걸 네, 이제 되돌리는 과정이다 그렇게 그렇죠. 말씀해 주셔서 네. 법안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요. 저희가 후보자의 정치 역정, 대선 출마 이유,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의 대략적인 그림들 이런 부분들을 함께 묻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제요, 제가 추미애 후보께 5분의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 그리고 지지자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에게 정책 공약을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려고 하는데, 후보님 5분 동안 정책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됐습니다. 선진 강국의 나라는 들어섰지만 국민은 여전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선진강국 대한민국의 국격만큼 국민의 품격도 높이려고 합니다. 국민도 더불어 행복한 나라, 잘 사는 나라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도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산업화, 민주화를 이루어냈지만 그리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지만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아주 구조적이고 고질적으로 나쁜 세 가지를 물려주게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양극화와 불평등입니다. 저 추미애는 양극화, 불평등을 지대개혁을 통해서 해소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불로소득은 연간 한 400조 원에 이릅니다. 저는 이 불로소득을 제대로 정상과세, 합리적 과세를 통해서 환수를 해서 청년 일자리, 공공임대주택 이렇게 더블 복지 국가를 실현하는 자금으로 쓰려고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신냉전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신냉전은 기본적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우주, 해양, 전 지구를 놓고 한판 겨루는 기술 패권을 누가 지느냐 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냉전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신냉전 입구에 있다 하는 것은 대단한 불행인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발목을 잡지 않기 위해서 평화체제 구축을 하려고 했으나 그 외교적 노력만큼 불행하게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분단 구조 아래에서 다음 세대가 남북이 비교적 서로 우위에 있는 북한의 이 핵기술을 평화적으로 항공 우주 기술로 바꿀 수 있고 또 대한민국의 바이오, 반도체, 스마트 자동차, 5G 이런 앞선 기술들을 함께 합쳐서 신세대가 기술을 선도하는 그런 나라로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미국 편이냐 중국 편이냐 강요를 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평화 세대를 만들기 위해서 신세대 평화론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후 위기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산업화가 다음 세대에 온실가스를 물려주고 있습니다. 이 온실가스는 기술 없이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고비에 우리가 기술 개발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다시 기술 후진국으로 미끄러지게 생겼습니다. 또 기후 위기는 정의롭지 않은 전환을 하게 되면 기후 약자가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대전환을 하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 기후 약자를 만들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국가의 녹색 기금을 통한 정의로운 대전환을 지금부터 준비하기 위해서 기후 정의를 헌법 제1조 3항에 담는 헌법 개정안도 제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디지털과 함께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디지털 혁신, 교육 혁신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의 복지를 더블 복지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복지부총리를 신설하면서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고 거기에 두텁게 사회적 약자를 더 국가가 실질적으로 보듬는 그런 집중복지, 일반 복지와 또 집중복지를 함께하는 더블 복지 국가를 제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구체적 공약으로 나라의 높아진 국격만큼 국민이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기호 6번 주미애, 사실 66년 된 이 전통의 민주당에서 이 본선을 끝까지 완주할 최초의 여성 후보입니다. 이 여성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된다면 대한민국이 달라질 것입니다. 세계가 주목할 것입니다. 이 자체가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 또 미래를 통찰하고 섬세하면서도 과감한 결단을 해낸 강한 추진력과 흔들림 없는 원칙으로 돌파할 것은 돌파해내는 성과로 증명하는 저 추미애에게 우리나라의 미래를 한번 맡겨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탁월한 선택,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5분을 아주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66년 전통의 유일한 여성 대선 마지막 대선 후보, 최종 후보 되시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2부의 두 번째 순서는 공통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물 마시셔도 됩니다. 후보님 너무 또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예전에 이게 나눠서 질문을 드렸는데 오늘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잘한 점이 있다면 한 가지를 좀 소개해 주시고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또 혹시 문재인 정부가 좀 잘못한 게 있다면 어떤 문제인지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드릴 테니까 후보님이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이미 대통령께서 증명을 하셨어요. 네. G7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으셔서 실질적으로 이제 G8을 보였습니다. 국제사회가 공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K-방역을 국제사회가 인정해 준 겁니다. 국가를 봉쇄하지 않고 문 닫지 않고도 방역 확산을 막아내면서 여러 가지 그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연대와 방법 이런 걸 지혜롭게 척척 해내는 대한민국의 우수한 그런 시민 정신 또 방역 관리 이런 걸 보면서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큰 기대와 박수를 보내주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어떤 수준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 하나를 해외에 상영을 하더라도 그 비평가들이 붙어서 요소요소에 칭찬 리레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BTS를 비롯해서 윤여정 국민 배우가 탄생하는 등 오스카상의 조연상을 따오는 등 이렇게 K-문화로 나라의 달라진 위상 위용을 문재인 정부 시대에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좀 이 비판의 그 회초리를 들었던 것은 역시 양극화 불평등을 상징하는 부동산 문제인 것입니다. 최근 그 윤희숙 국회의원 사태에서 보듯이 이 문제가 그냥 여당만의 정책 실패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그 부동산 투기를 그냥 너무 당연시하는 그런 풍조, 이것을 제때제때 막지 못한 잘못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2017년부터 제가 주창했던 지대 개혁이 정말 만시지탄이지만 시급히 해야 되는 정책이구나를 윤희숙 사태를 보면서 느꼈고요. 이런 그 KDI 그 사태에 대해서는 LH 사태보다 그 조직 윤리성이 더 심각할 수 있다. 나라의 개발 정책을 그 개발 정보를 개인 가족의 이해관계로 써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전수조사할 필요도 있다. 이런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어떤 시장 경제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정책으로 꼼꼼히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공통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다음 순서는 검증 토론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이제 추미애 후보님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늘 평가하지만 네네. 저기 계신 세 분의 초선 의원님들은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실 겁니다. 오늘도 초선 의원 세 분을 모셨습니다. 지역구가 서울 금천구인 최기상 의원, 광주 동구 남구 갑의 윤영덕 의원, 그리고 서울 도봉구의 오기영 의원 세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세 분에게 질문을 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꾸로 질문. 예. 이 언론개혁법 왜 연기하셨어요? 다음에는 꼭 통과시키실 건가요? 유감천만입니다. 예. 질문을 하셨고요. 최초로 후보자님께서. 자, 세 분의 의원님들께 7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이게 보이실 걸로 생각이 들고요. 상호 토론을 자유롭게 진행하시면 되고, 순서는 최기상, 윤영덕, 오기영 의원 순으로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최기상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 금천구 출신의 최기상 의원입니다. 네. 추미애 후보께서는 1호 공약으로 네. 지대 개혁을 발표하면서 막대한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의 정상화, 합리적인 공정과세를 제시하셨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 장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국토보유세로 전환, 보유세 증세, 거래세 감세, 부동산 과세는 가능한 가액 기준으로 운용 등이 있는데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특히 대통령 취임 5년 내에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한지 연차별 구체적인 추진 계획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후보자 간 TV 토론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네, 정책을 알릴 기회가 없었어요. 네. 우선 제가 보유세 강화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은 빌딩하고 이 공장 이런 걸 끼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용도별 차등과세를 해서 별도 합산을 하는 것이고요. 근데 주택이나 나대지 여기는 이제 또 그 높은 과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별 이 차등과세가 오히려 역차별을 가져오는 이 땅 부자한테 더 낮은 세금을 근데 이 주택이나 꼭 주거용 필요해서 가진 분한테는 좀 더 높은 세율 적용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용도별 차등과세를 없애고 이 세제상 역진돼 있는 이걸 바로 잡고 하자는 것이고요. 또 이 우리나라의 이 실효세율, 부동산 실효세율이 국제 비교를 해보면 OECD 평균은 0.6이에요. 그런데 노무현 정부에서 그 OECD 평균만큼 실효세율을 좀 높여보자 했을 때 세금 폭탄이다 막 난리를 쳤지만 당시 한나라당이 실효세율 0.5를 역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0.5를 제안 드리면서 이 정도면은 과거 한나라당도 받아들였으니까 국회 수용성이 있겠다. 여야 간의 합의가 가능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 되면 당장 국회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분위기만큼 제안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 OECD 평균보다 비교할 때 0.1 정도밖에 낮지 않지만 미국과 비교하면 그것도 한 2분의 1 절반 수준이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지금의 재산세와 종부세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를 폐지하고 이게 토지 보유세 이렇게 단일화할 때 한 30조 정도의 추가 세원이 발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30조를 가지고 저는 국민이 현실적으로 땅을 가지고 있거나 없거나 간에 국민으로 이 땅에 태어나면 국토에 대한 평등한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이 걷어들인 세금을 가지고 권리를 현실화시켜 준다면 국민 주권 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대강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연 30조인데 만약에 30만 원 정도 드린 경우에 그럼 나머지 돈을 좀 남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저는 국민 안식년제를 도입을 해서 이 안식년은 왜 필요하냐 하면 우리가 취업 준비기가 있고요. 또 직업 전환기가 있고
노후 준비기,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가 한 15세에서 64세까지인데 2022년이 되면 이 인구가 한 3,500만 명이 됩니다. 그러면 이 3,500만 명이 대체로 연 한 20만 명씩 이 안식년을 신청을 하면은 1년에 1,200만 원, 매월 100만 원씩 이 사람이 높은 세상에서 산업세 수당을 드리고자 제가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저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면 국민 안식년제에 연간 1,200만 원, 월 100만 원씩 받으면서 다음을 준비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이 더블 복지, 집중 복지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또 그런 복지 재원은 제가 OECD 국가의 한 20% 정도인데 우리가 12.2%거든요. 사회복지 서비스 지출이. 이제 그 지출을 20% 정도 높일 때 이제 그 일반 재원 가지고도 그렇게 또 활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예, 아주 의미 있고 뜻깊은 공약 같습니다. 이제 더 궁금한 것은 대통령 임기가 아쉽게도 5년밖에 없고요. 네. 또 단임제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궁금한 것은 결국 연차별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있으셔야만이 네. 이 내용들이 국민들께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개략적이나마 네. 만일에 취임하시자마자 1년차 때는 이 네. 부분을 어떻게 실행하시고 그 다음 계획은 어떠신지 혹시 잠깐 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음 대통령 초반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석수가 여전히 180석이고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이 반대를 할 명분을 제가 제시하는 것처럼 부동산 실효세율 0.5% 정도 한다면은 막대한 불로소득이 400조, 부동산 불로소득이 400조나 되는데 그 중에 이제 30조를 걷는 거거든요. 그럼 대체로 여론의 수용성도 있을 것 같아서 180석 가지고 있는 민주당에서 의지만 있다면 제가 제안하고 민주당이 받고 한다면 집권 초반에 당장 시행 가능한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기대가 큽니다. 네. 추미애 후보께서는 이제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시동을 거셨습니다. 네. 검찰 개혁에 또 상징성도 나름 갖고 계신 분인데요. 이번 공약으로 보니까 수사 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제안하셨습니다. 네. 그 내용은 초반에 조금 설명을 하셨는데요. 네. 다시 한번 더 이 공약들을 실제로 실행하시는데 임하시는 각오나 의미를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수사 기소 분리는 제 공약이 아니고요. 그러신가요? 이낙연 후보가 공약을 했어요. 아. 그래서 제가 당 대표 시절에 저한테 장관 그만두셔도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입법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물론 이낙연 대표님이 직접 저한테 한 얘기는 아니에요. 뭐 그 당시 홍영표 의원님, 또 김종민 의원님, 여타 등등의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물론 윤호중 법사위원장도 마찬가지시고. 그런데 수사 기소 분리를 안 하는 채로 그냥 재보궐선거를 치르고, 네. 아마도 그 당시 검찰 이슈가 선거에 불리하다, 이슈 전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엉뚱하게도 부동산 문제가 직격탄이 돼서 선거에 참패하고, 사실은 개혁 입법을 했었더라면 부동산 문제가 불거졌어도 그것도 또 개혁하겠습니다 하면은 오히려 점수를 따면서 선거 이겼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선거 참패 이후에 번지수를 잘못 짚어요. 검찰 개혁 때문에 졌다. 조국 탓, 추미애 탓 이렇게 번지수 잘못 짚길래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니 그때 안 하시고 선거 참패 원인을 마치 검찰 개혁 탓인 듯 하시다가, 물론 당신이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으시고요. 초선 가운데 5분이 말씀을 하셨죠. 네. 그런데 제가 수사 기소 분리를 다음 대통령 공약으로 얘기하시길래 대통령 공약이 아닙니다. 입법 사항입니다. 그리고 캠프에 많은 의원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캠프 의원님들에게 같이 하자고 하십시오. 그랬더니 상의해 보시겠다 한 이후에 느닷없이 끝장 토론을 하시면서 당신이 앞장서시겠다 하시길래 제가 환영합니다. 지금 당장 하십시오. 공약 아니어도 됩니다. 근데 내일 하겠다는 건 오늘 안 하겠다이니까 내일 하지 말고 지금 하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네. 우리 최기상 의원과 네. 추미애 후보의 1대1 질의와 토론 또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로 윤영덕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역시 시간은 7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후보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에서 네, 네. 그 세 장의 사진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네, 네.
정말 뭐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광주 동구 남구 갑이 지역구 네.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네,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앞에 그 질문에 대답을 하시면서 국민안식연재 네, 네. 그리고 산업세수당 네. 이게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솔깃한 아, 네. 네. 그런 공약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후보님께서 이렇게 사람이 높은 세상 또 사람을 높이는 세상 그 구호에 정말 걸맞는 그런 공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이제 현실성이 있는가 이런 것은 늘 따르는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공공 부분에서는 결심을 하면 시행이 좀 용이할 수는 있겠지만 민간 영역에서는 뭐 재원을 지원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제 더 어려운 것은 과연 이 노동력을 쓰는 그런 사용자의 입장에서 안식연재를 그렇게 간다고 했을 때 그 업무 문제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현실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뭐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이것은 우선 그 직업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당연한 권리로 드리는 거니까 만약에 내가 이제 직장에서 1년 쉬면은 잘릴 것 같다 그러면 직장을 가진 채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마도 직업 전환기 그러면 가장 잘 나갈 때보다 뭔가 내가 좀 잘릴 것 같을 때 좀 나오지 마라. 뭐 우리 이부제 하자고 근로시간 단축을 장려하면서 한 4시간만 일해서 이럴 때 내가 4시간 가지고는 지금의 이 살림도 살 수가 없고 또 앞으로도 미래도 불안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게 기술 중심주의가 전개되고 나도 인공지능 시대, 5G 시대에 내가 이 나이에 코딩을 배울 수 있을까? 이렇게 위축되거든요. 그러나 안 배우면 뒤처지는 세상이 곧 온단 말이에요. 10년 안에 올 수 있어요. 지금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먼 것 같지만 이미 다른 나라는 이 내연기관 그 자동차를 생산조차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BMW를 우리나라에 그냥 땡처리하면서 엄청 싸게 파는데 우리는 야, 내 생전에 BMW를 사보네 하고 막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뒤처진 세상인 거죠. 이걸 빨리 바꿔줘야 되는데 바로 우리 개개인이 못 바꾸니까 저처럼 산업세수당, 안식년을 주면서 다음을 준비하세요. 자꾸 자극을 드리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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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실현이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저도 안식년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제가 교육에 있어서 그런지 네. 몰라도 교육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할 네, 네. 때다. 더더욱 이제 코로나19 거치면서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네. 우리 교육은 그러한 그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기대만큼 충분히 부응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이제 그 고민들을 하실 테고 이후에도 이제 검토 과정을 거치시겠지만 네. 우리 당 6분의 후보님들이 이런 교육 문제에 대해서 딱 눈에 띄는 그런 공약을 아직까지 제시하고 있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오늘 또 국회에서 그 교육과 관련한 여러 가지 법안들이 그 통과가 됐는데 사립학교법이 대표적이죠. 그다음에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 그리고 기초학력보장법 이게 오늘 그 국회에서 보니까 건건이 이제 야당이 수정안을 제안을 해서 통과시키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었는데 후보님도 그 국회의원 재직 시절에 사립학교법과 관련한 그런 아주 엄청난 논란 그 항복판에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또 교육에 대한 기대가 높으면서도 교육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생각의 차이 이런 것들이 갈등으로 비화되는 이런 경우도 드물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우리 후보님께서 갈수록 커지고 있는 교육 격차, 특히 부모의 어떤 소득 수준에 따라서
교육이 이렇게 차별되는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 정책이나 공약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이 있으시면 네. 말씀 제가 듣고 싶습니다. 교육 공약을 따로 발표한다기보다는 그 디지털 혁신 강국을 만들겠다 하면서 이제 교육을 디지털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디지털 문해력을 높여야 된다. 디지털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 우리가 1980년대는 컴퓨터 그 운용 기술을 알지 못하고는 세상을 살 수 없는 시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30년이 지났어요. 보니까 이제는 디지털 문해력이 절대적으로 필수 과목인데 이 디지털 교육 시수를 보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가장 시수가 낮은 나라예요. 브라질하고 같이 거의 꼴찌 40등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 교육 지금 갈등 말씀하셨는데 교육 종사자의 이해관계에 매몰이 돼가지고 이 디지털 교육 시수를 늘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보화 교육 이른바. 이게 큰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국영수 이상으로 디지털 그 기초교육, 운용교육 이것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그 전문가도 빨리 길러내고 또 실제 그 학습 현장의 보조자도 많이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디지털 세상을 지금의 10대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그 학습을 하는 교육 계획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합계 출산율 0.8 정도 불과한데 지금 교육 종사자 이해관계 조정이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걸 그 교육이나 국회에서 빨리 극복해내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후보님께서 복지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복지부총리 네, 네. 신설을 말씀을 하셨는데 네. 교육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할 때가 네,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네. 우리 교육이 정말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네. 하는 그런 데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네. 또 두 분과의 상호 토론 들어봤습니다. 윤영덕 의원과 추미애 후보와의 네. 상호 토론 들어봤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기영 의원 개별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네, 7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이게 시간이 적어서 몇 개 질문하다 보면 중간에 말을 끊어도 이해 좀 해주십시오. 네. 그 공통 질문을 보통 드렸던 것들인데요. 이재용 가석방 문제입니다. 네. 이재용 가석방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있었고 가석방 된 이후에 취업 제한의 의무 그 조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취업 제한을 풀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입장이 어떻게 됩니까? 네. 우선 이재용 가석방은 대단히 잘못된 거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반부패를 선도해야 될 주무부서가 법무부이고요. 우리나라가 그 촛불 대선 이후에 문재인 정부를 세웠고 한국에서 민주주의 위기가 촛불로 극복이 됐는데 그 민주주의 위기는 정경유착에서 비롯됐다. 그래서 국가 신뢰도, 국가 투명도가 굉장히 낮다 이랬는데 촛불 이후에 재벌 대기업 총수도 부패 혐의로 재판도 하고 또 그 수용 생활을 하더라. 이래서 국가 신인도가 사상 최초로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요지 중심으로 해서 네. 취업 제한에 대해서 취업 어떻게 제한은 보세요? 예. 그건 취업 제한을 풀면 안 되는데 탈법으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미등기 이사이니까. 그래서 오늘 경영복귀 관련해서 네, 김부겸 총리가 네. 영국 파이낸스 뉴스와 관련해서 한 것이 기사가 됐습니다. 네. 그 복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불가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 주제에 대해서 경영복귀. 경영 복귀가 저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손놔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요. 오히려 그런 입법 미비를 보완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네. 이게 지금 실제 그 부분에서 취업 제한에 대해서 가석방 기간에는 법무부 장관이 승인을 해야만이 취업을 복귀할 수 있는 겁니다. 현 제도가. 네, 그렇죠. 그런데 그 승인할 거냐 말 거냐 그 전에 다른 후보자들이 물어봤었습니다. 네, 저는 승인해서는 안 된다이고요. 또 뭐 2조 원 정도 투자하고 그 일자리를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치 그게 어떤 사회에 보은하는 이런 그 홍보를 하던데요. 그 자체가 경영은 경영 논리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본인의 가석방에 대한 은혜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약간 후진적인 기업 운영을 하는구나 해서 기업 신뢰, 국가 신뢰가 함께 추락하겠죠. 예, 다음 주제인데요. 지대기획 관련해서 쭉 그 공약과 관련 내용 중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시장 친화적 토지 공개념. 네.
그리고 이제 공정과세 이제 그 아까 이제 설명하시면서 불로소득 400조 정도 예상 추정되고 그 중에 30조 정도 세금을 거둘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시장 친화적이란 말이 어떤 말인지 말씀. 네, 토지 공개념은 헌법에 있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반대 진영에서는 이것이 토지 공산주의다, 사회주의 사상이다 이렇게 왜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주의냐 아니냐 주로 나누는 데는 생산수단이 의 사유화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토지나 뭐 이런 자연자원은 생산수단이 아닌 것이죠. 생산수단은 기계나 뭐 이런 자본을 얘기하는 것이죠. 토지같이 한정된 자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공성이 강조돼야 되는 것이고 어떤 나라도 위헌이 아니다 이런 취지인 것이죠. 말씀. 그러니까 시장 친화적이라 하는 특별한 것은 의미가 있는 게 토지 아니고. 독과점을 예. 해소하자고 하는 지대 개혁인 만큼 토지 시장의 독과점은 다른 시장의 독과점처럼 똑같이 오히려 시장 친화적이다 이런 얘기죠. 시장 정상화를 얘기하는 거니까. 예, 그러면 그 여러 가지의 그 복지 관련된 예산들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아까 불로소득 3조 갖고 할 수 있는 거 이야기하셨지만 또 이 기본 기초 노령연금인가 여기 또 100% 달성하겠다고 공약으로 표시하셨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각종 공약에 관련된 그 자원 조달을 위해서 증세에 대해서 뭐 필요하지 않다 또는 이거에 대한 좀 구체적인 고민 있으신가요? 증세는 예를 들어 이제 그 재벌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는 좀 올려야 되는 것이고요. 상속세도 좀 최고 구간을 좀 올려야 되는 것이고 또 제가 양도세는 좀 낮추고 또 이 과표 현실화 뭐 90% 달성하겠다 하는 것도 저는 사실 좀 낮추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건 가액 중심으로 새로 정상과세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서 토지 집중, 그러니까 불필요한 토지를 집중한 경우, 뭐 우리가 1가구 1주택이라든지 또는 사업용으로 필요한 부동산은 지금 현행 수준을 딱 유지를 하고, 예. 다만 그런 과다 보유한 불필요한 토지 소유자에게는 좀 중과세를 하는 방안을 해서 더 그 불로소득을 많이 환수하겠다 하는 입장이죠. 박용진 의원 같은 건 이중감세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네. 후보자님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세 또는 상속세 등에서는 이제 좀 증세하자 이런 말씀하신 네, 것 같고요. 다른 후보도 좀 증세 이야기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네. 더블복지국가라는 용어를 쓰셔서 전 처음에 되게 헷갈렸습니다. 지금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합니다. 네. 왜냐하면 보편적 복지, 집중적 복지, 그러니까 선별 보편 이런 논쟁하듯이 용어가 좀 복잡한데 실제 내용이 뭐냐? 네. 결국에 이게 무엇이 보편이고 무엇에 집중하겠다는 거냐? 여기 기존의 복지국가가 뭐가 다르냐? 되게 약간 혼란스럽다는 네. 느낌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런 이제 기본적으로는 정의로운 대전하는 그런 그 국정 철학에서 비롯돼서 예. 이 일반 복지는 좀 더 그 대상을 더 많이 넓히겠다 하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로 그런 주권 배당 같은 거 예로 들 수 있는 거죠. 국민 누구나 평등하게 토지를 갖고 있는 일반적 권리가 있다면 그런 그 국가가 생산을 높여가지고 부가가치가 많이 늘어나서 그걸 환수했다면 그걸 토지 주권 배당으로 이렇게 나눠주겠다.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기본소득과 뭐가 다릅니까? 그게? 하는 것이고 기본소득은 소득의 대체성이 있어야 돼요. 소득이라고 하려면 저는 주권 배당이라고 하는 것이고 예, 배당과 예, 소득은 배당은 약간 상여금식인 것이고 그렇죠. 소득이라고 하면 소득 대체성이 있어야 되죠. 예, 예. 네. 뭐 50% 대체율 그러면 매달 기본소득이라는 정도의 규모는 아니다라는 것에서 그 용어를 안 쓰시는 거고. 그리고 정기적이고 고정적이어야 되는데 그런 정기성 고정성이 없는 거니까. 예, 예. 네, 이게 그런 저는 의미에서 예. 주권 배당이라는 것도 하나의 그 보편 복지를 확대하는 일종의 그런 개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사회적 약자가 있죠. 노약자라든지 경제적 약자가 그런 경우에는 집중 복지를 해서 두텁게 보살피겠다. 예. 지금 우리는 명목상 복지는 많은데 여러 가지 많은데 실제 개개의 어려운 사람들은 당신은 뭐 다른 수단 갖고 가니까 요것은 좀 줄이겠습니다 하면서 실제 받는 것은 그렇게 두텁지가 않죠. 하여간 요 주제는 되게 이제 복잡한 주제여서 네. 제가 좀 다른 주제를 또 넘어가겠습니다. 안식년제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하셨습니다. 안식년제 아까 적용 대상 인구를 얼마나 보십니까? 2022년이 되면 경제활동 인구 15세에서 64세까지가 추계상 3,500만이 됩니다. 예. 네. 그러면 이 중에서 매년 몇백만 20만 명이. 20만 명이요? 네. 시간이 초과돼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질문하다가 억울한 게 시간이 좀 그래서 하다가 못하는. 예, 죄송합니다. 예, 늘 왜냐하면 그냥 허다한 경우. 다른 후보들과 형평성 때문에 더 드리고 싶어도 조금 더 드리죠.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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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의원님 마무리를. 마지막 질문 하시죠, 그러면.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상되는 이제 규모와 관련해서 좀 말씀하신 것이 네. 결국 실업수당과 어떤 좀 차별이 있을까? 실업수당 제도를 좀 강화하면 네. 그 기간을 좀 길게 하면 보통 6개월, 8개월까지도 실업수당 주는데 실업수당은 그걸 1년으로 할 수도 네, 있고 네. 또 금액 자체는 보면은 네. 대체되는 금액이 더 많거든요. 네.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안식연재가 그보다 더 나은가 네.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어떻게 보십니까? 실업수당은 이제 그 고용 사업 주체와 이제 그 개인이 합쳐서 이제 하는 거니까 이것은 국민 누구나니까 내가 직업이 있건 없건 국민 누구나인 것이죠. 경제활동인 인구 15세에서 64세까지는. 예. 시간상 더 감사합니다. 이상 네. 예, 시간이 다 돼서 아까도 말씀드린 형평성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드릴 수가 없다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민초가요, 4일 동안 우리 국민들 또 민주당 당원들께도 질문을 좀 주세요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나도 민주당 대선 후보에 질문이 있다라는 주제로 질문을 공모를 했는데 4일 만에 약 2천여 건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추미애 후보와 관련된 질문만 저 지금 통 안에 집어넣어놨습니다. 후보님 잠깐만 일어나셔서 제가 예, 네, 예. 복걸 3개를 보겠네요. 뽑아서 하나씩 드리면 됩니다. 초선 의원들께 네. 하나씩만 뽑아서 주시면 제가 되겠습니다. 뽑아서 드리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하나씩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골고루 색깔이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자, 의원님들은 3개를 다 펴셔서 읽어서 질문해 주시고요. 나중에 화면에 한번 질문지를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후보님은 2분 이내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기상 의원께서 먼저 해주시죠. 네. 최근의 정치적 논쟁이 되는 재판들에서 사법부가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사건 증거를 임의로 취사 선택하고 있는 정황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법부가 자신들에게 보장된 판결의 독립성을 악용해 스스로를 권력 집단화하고 법률적 판단을 자신들의 정치적 지위 유지에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짙은데 이런 사법부 행태에 어떤 식으로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사법부 권력에 대해 어떤 식의 견제 장치를 마련하실 것인지를 듣고 싶습니다라는 질문입니다. 질문자님처럼 저도 비슷한 느낌을 최근의 그 조국 전 장관 부인이 되시는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언론 보도를 보면은 그 표창장에 대해서 그 표창장 대장 관리를 했던 분을 알고 있다라는 증언이 있었는데 그걸 그럼 당신이 검찰에서 불려가서 조사 받았느냐? 아니 그런 적 없다 그러니까 됐고 가세요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그러면 이 범행의 동기가 있었을까? 동기부터 공소장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 판사로서는 어떤 직권 조사에 그런 의무감을 가졌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그걸 변론 종결 이후에 알았다면 변론을 재개했으라도 확인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사실심의 최종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검찰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집어줘야지만 재판에서 열어보겠다 하는 것은 지금 가고 있는 공판 중심주의, 법정에서 모든 걸 열어보는 게 정상인 것이지 미리 수사기관에서 다 만들어 와서 집어주는 그 증거는 오히려 법정에서의 증거처럼 그 적실성이나 이 현장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공판 중심주의를 판사가 잘 취지를 이해하고 있나 매우 걱정스러웠습니다. 이런 그 판사의 재판에서의 독립성이라는 건 영향을 받지 말라 하는 것은 진실 발견 의무를 좀 더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여론으로부터의 독립,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때문에 판사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것인데요. 임의로 멋대로 하라 그런 취지는 아니겠죠. 독일 같으면 이런 그 판사의 임의성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법관 자격을 주는 민간 법관제, 이른바 참심제를 도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숫자가 무려 6만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배심제뿐만 아니라 그런 독일의 참심제까지도 보완을 해서 재판부의 독립성이 하나의 그런
밀폐성, 은폐성, 독립성 위에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개방적이고 투명한 재판을 설득력 있는 재판을 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을 지금 고민해야 될 때다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윤영덕 의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것도 뭐 짧은 시간에 답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예. 청년들이 모두 정직원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의 대안이 있으십니까? 모두 정직원으로, 모두 정직원으로라기보다는 지금은 일자리에 절대 숫자가 부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시직이라도 어떤 훈련을 기르고 또 그걸 경력으로 인정받아서 정식 직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또 열어가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빨리 아까 말씀드린 그런 디지털 문해력을 길러서 다음 일자리를 준비하는 그런 그 사회적 준비, 교육 혁신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 오기영 의원께서 해주시죠. 예, 지난 대선 때 당 대표로 또한 국민 대통합위원장으로 봉직하셨습니다. 한국 사회 통합은 더 묘연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후보께서는 생각하시기에 통합은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하시는지요? 네. 우리가 흔히들 통합하면은 뭐 정치인끼리, 정치 세력끼리 통합을 얘기하는데요. 지난번 대선에서는 촛불 대선이었고 제가 유권자 통합 그걸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우리는 사실은 그 통합이라고 말씀하신 순간에 개혁 동지 우군인 열린우리당이 많이 생각납니다. 선거법 협상이 좀 이상한 기괴한 형태로 돼서 열린민주당이 먼저 생겼고 또 이 비례정당으로 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시민당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열린민주당 쪽에서는 상당히 피해를 본 것이죠. 본의 아니게. 그래서 지금은 개혁 우군을 넓혀서 개혁 작업을 속도감 있게 해야지만 또 중도층도 일답게 일을 하는구나 믿어보자 또 한번 이렇게 해서 중도 외연 확장도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통합은 열린우리당과 함께 이 대선 전에 정책 연대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모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이제 준비한 순서가 다 끝났습니다.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추미애 후보님 열정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추미애 후보의 인생, 정책,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2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우리 국민 또 동지 여러분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이제 마지막 후보였다고 합니다. 우리 세 분의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제가 초선 시절부터 지금 그 세 분의 대통령 당선에 어떤 큰 그 역할을 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의 국회가 이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 국감입니다. 저는 이 국회에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언론개혁법, 오늘 미루고 내일 한다고 해서 국민이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개혁은 때가 있는 것이고요. 개혁을 하나씩 하면서 저는 많은 점수를 땄습니다. 개혁을 누구든지 힘들지만 피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해낼 때 그 의원이 스타가 되는 것이고요. 그 의원이 미래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또 그 의원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원이 소속한 당의 신뢰가 높아지는 것이고 그 당이 배출한 대선 후보가 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선 이기려면 개혁해 주십시오. 저도 개혁하기 위해서 또 그 개혁은 민생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또 그 개혁은 국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나라가 선진국인 만큼 제도도 재빨리 선진국으로 가고 언론의 징벌적 배상제 선진국 제도이고요. 뒤늦었지만 우리가 도입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게 다 국민 피해를 막는 길이고 국민을 위한 길입니다. 네, 대선 승리합시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추미애 후보의 비전 톡 콘서트를 진행해 봤습니다. 추미애 후보의 인생에 대해서 들었고요. 정책에 대해서 들었고요. 또 네거티브를 지향하고 저희가 정책 검증에 집중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자고 해서 이 프로그램이 준비가 됐고 오늘 마지막 순서로 추미애 후보가 나오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당원 또 지지자 여러분에게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추미애 후보님 오랜 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세 분의 초선 의원님도 함께 오셔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 듣고 또 토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또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기 전에 이 그 더민초를 운영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열심히 마련해 주신 고영인 의원께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민초가 어쨌든 그 지금까지의 대선 후보 토론회는 서로 네거티브도 하고 공격하는 것이 위주였다고 하면 저희는 오로지 후보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발굴하고 그분들의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당원들께, 지지자께,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이 토론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 6번의 토론회를 통해서 모든 후보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추미애 후보를 마지막으로 해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성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경선 시작돼서 우리 민주당의 가장 좋은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셔야 더불어민주당이 더 한 발짝 나아갈 수 있고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고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관심 그리고 대선 후보들에 대한 관심 지속적으로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